2025년 12월 25일 오전 10시 베이징 중국 체육총국 본관 7층 대회의실에 42명의 고위 관료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 주석부터 체육총국 국장, 그리고 외교부 스포츠 담당관까지 평소라면 절대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 한국의 손흥민이었습니다. 3개월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간 이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중국 정부를 비상사태에 빠뜨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친필 서명이 담긴 문건이 회의장에 떨어졌고 200억 위안, 우리 돈 3조 원의 긴급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이 미국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그리고 왜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한 명의 축구 선수 때문에 이토록 흔들린 걸까요? 그날 회의실에 있었던 한 사람, 중국 축구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리웨이가 오늘 그 충격적인 115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손흥민 화이팅! 저는 류웨이입니다. 중국 체육총국 산하 축구발전연구소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선임연구원이죠. 42년을 살면서 그날처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오전 9시 50분. 저는 베이징 중국 체육총국 본관 7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이곳은 장관급 이상 회의에만 쓰이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상사로부터 긴급 호출 문자를 받았습니다. 10시 본관 7층 지가검금 자료지참 반 8글자였습니다. 이유도 안건도 알려주지 않았죠. 복도에는 저처럼 얼떨떨한 표정의 사람들이 서너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축구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9시 58분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원형 대리석 테이블 주위로 4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 주석 천 시장, 체육총국 국장 류밍화, 외교부 스포츠 담당 두 국장, 그리고 선전부 간부까지.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저는 구석 보조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붉은 표지의 문서가 한 부씩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절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급비 문서였습니다. 10시 정각 천 시장 주석이 일어섰습니다. 58세의 그는 중국 축구계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붉은 표지 문서를 들어올리는 그의 손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떨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천 시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천 시장이 붉은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무언가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제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앞자리에 앉은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문서 첫 페이지 상단에는 시진핑 주석의 친필 서명이 있었다는 거요. 천 시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현 상황은 독가체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선수 손흥민의 미국 리그 진출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손흥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 알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손흥민의 모든 경기를 분석해왔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미국 중계를 봤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록했죠. 천 시장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데 왜 중국은 못하는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42명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옆 사람도 들을까봐 걱정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중국 축구의 수치를 목격했습니다. 천 시장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정부는 중국 축구 발전을 위해 200억 위안의 긴급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3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3조 원이요? 한 명의 손흥민 때문에 중국 정부가 3조 원을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는 중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미국 MLS 리그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천 시장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외교부 부국장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앉은 체육총국 간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손흥민과 중국 축구 사이에 전쟁이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죠. 제 손에는 빨간 표지의 문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국 축구 긴급 발전 계획안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3조 원으로 손흥민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손흥민이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손흥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그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바로 그날부터 말이죠.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8월 6일 새벽 4시 베이징, 제 집 서재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정확히는 3시 45분이었죠. 손흥민의 LAFC 입단식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에 생중계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서재는 작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책장과 책상, 그리고 27인치 모니터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찍은 박지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3년 전 저는 대학생이었고 박지성의 열렬한 팬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또다시 한국 선수를 지켜보기 위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VPN을 켜고 미국 ESPN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중계를 공식으로 볼 수 없었거든요. 4시 27분 화면이 켜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스타디움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중계 화면에 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쏜칠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미국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입단식을 보기 위해 2,000명이 넘는 팬들이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2,000명이요. 입단식을 보러 2,000명이 온 겁니다. 저는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의 입단식을 수백 번 봤지만 100명만 와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었어요. 카메라가 레드카펫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대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 LA 시장 카렌 베스였거든요.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LA 시장이 입단식에 온 겁니다. 중국에서 시장이 축구 선수 입단식에 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LA 시장 참석, 정치적 이벤트로 격상됨. 4시 35분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LAFC의 금색 넥타이를 맨 그는 레드카펫을 걸어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팬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손! 미국 땅에서 영어로 한국 선수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느꼈죠. 왜 중국에는 이런 선수가 없을까?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첫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LAFC를 선택했습니까? 손흥민이 답했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들기 위해 왔습니다. LAFC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고 저도 그 목표를 공유합니다. 짧고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 선수들이 해외로 갈 때 하는 말은 대부분 새로운 도전, 경험 쌓기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우승을 말하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MLS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손흥민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팀입니다. 제 동료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겸손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무대에서 손흥민과 LA 시장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손흥민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LA시의 명예시민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 단순 스포츠 이벤트 아님, 정치, 사회적 의미 부여. 입단식은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베이징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메모가 3페이지나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상사인 연구소 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긴급보고, 손흥민 LAFC 입단식 분석.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메일 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새벽 손흥민의 입단식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15년간 축구계에 있으면서 본 입단식 중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LA 시장이 직접 참석했고 2,000명의 팬이 모였으며 시 차원에서 명예 시민증까지 수여했습니다. 이건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 환영식입니다. 손흥민 한 명이 미국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SNS 웨이보에 접속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손흥민 LAFC 입단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어요. 조회수는 벌써 5천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럽다. 중국에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우리는 돈은 많은데 왜 손흥민 같은 선수는 없지? LA 시장까지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국 축구가 중국보다 한참 앞섰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 오전 8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사였습니다. 뉴웨이, 보고서 받았네. 오후 2시실 긴급회의 소집일세. 자네도 참석하게. 자료 준비해오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미국 ESPN에서는 입단식 하이라이트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유니폼을 들어올리는 장면, LA 시장과 악수하는 장면, 팬들이 환호하는 장면.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오후 2시 회의에서 저는 15페이지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손흥민의 모든 경기를 분석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뭘 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제가 베이징 7층 대회의실에서 시진핑 주석의 친필 문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손흥민이 미국에서 벌일 일들이 중국 정부를 이토록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손흥민의 첫 경기는 입단 나흘 만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설쳤죠. 계속 시계를 봤어요. 3시, 3시 30분, 3시 45분. 결국 4시 전에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커피를 3잔이나 내렸어요.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시카고 시트게 스타디움이었어요. 붉은색 좌석이 가득 찬 경기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교체 멤버로 대기 중입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신중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데뷔 전 교체 대기, 감독의 신중한 운용.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대 0이었어요. 후반 16분이 됐을 때 손흥민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풀기 시작했죠. 스트레칭을 하고 가볍게 뛰었습니다. 후반 20분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7번 인 손흥민이 들어갔습니다. 경기장 한쪽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중계 화면에 잡힌 관중석,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흥민의 첫 터치가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상대 수비수 하나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패스했죠. 깔끔했습니다. 미국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This is special.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특별하다. 겨우 한 번의 터치만 봤는데 미국 해설자가 특별하다고 말한 겁니다. 후반 28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했어요. 공을 받았고 슈팅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 수비수가 뒤에서 밀었죠. 손흥민이 넘어졌습니다.
주심에 호루라기가 울렸어요. 페널티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데뷔 20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어낸 겁니다. LAFC의 부안가가 골을 넣었습니다. 1대0.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중계가 끝나고 저는 바로 ESPN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기사 제목이 떴어요. 손흥민 MLS 데뷔 즉시 효과. 저는 그 기사를 번역해서 저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8월 17일이었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홈경기였어요. 이번엔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커피 4잔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날 밤은 더 길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반 23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정확했어요. 보안가의 머리로 연결됐고 골이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의 첫 도움이었습니다. 비모 스타디움이 들썩였어요. 중계 화면 속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중국 슈퍼리그에서 저런 환호를 받는 선수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또 ESPN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기사 제목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메시 다음 MLS 슈퍼스타. 고작 2경기만 뛰었는데 미국 언론이 메시와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프린트해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는 기사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게. 그리고 일주일 후 8월 24일이 왔습니다. FC 댈러스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미 3경기를 연속으로 새벽에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커피 중독 증상이 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전반전은 지루했습니다. 반팀 모두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반 추가 시간 6분이었습니다. LAFC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어요. 페널티 박스에서 25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이 도움닫기를 했어요. 3걸음, 4걸음, 5걸음, 그리고 슛을 때렸습니다. 공이 휘어졌어요. 인간벽을 넘어갔고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골이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입을 막았어요. 새벽 4시 50분이었거든요. 가족들이 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계화면 속 댈러스 스타디움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홈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LAFC 원정 팬들만 환호했습니다. 미국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What a goal! What a magnificent free kick! 놀라운 골이라고 했습니다. 중계가 끝나고 저는 그 프리킥 장면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공이 그저 골키퍼의 반응, 인간벽의 위치, 모든 걸 분석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시간 동안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손흥민 데뷔 3경기 분석. MLS는 어떻게 뒤집혔는가. 보고서는 18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3경기에서 1골 1도움, 페널티킥 유도 1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로만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 팬들의 열광, 그리고 MLS 전체가 그에게 쏟는 관심입니다. 손흥민은 3경기 만에 MLS의 중심이 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어요. 중국 축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손흥민을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저는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제 책상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축구협회에서 자네 보고서를 읽어내 손흥민 모든 경기를 계속 분석하게. 이건 이제 공식 업무일세. 저는 그 메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식 업무. 이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손흥민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연구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ESPN 웹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기사가 떠 있었어요. MLS 올해의 골 후보. 고작 3경기 만에 손흥민의 프리킥이 올해의 골 후보에 오른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건 이제 막 시작이구나. 맞았습니다. 손흥민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9월은 제게 지옥 같은 달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미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쳐 날뛰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단 2주 사이에 그는 4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7골을 넣었어요. 저는 그 2주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9월 14일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2골을 넣었어요. 전반 23분에 하나, 후반 12분에 하나. 저는 새벽 서재에서 그 골들을 보며 노트북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산호세전 2골, 시즌 누적 3골. 9월 22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이었습니다. 홈 경기였어요. 비에모 스타디움이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어요. 게다가 도움까지 하나 추가했죠. 미국 중계진이 흥분했습니다. Sun is on fire. 불이 붙었다고 했어요. 맞았습니다. 손흥민은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9월 28일 세인트루이스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렸어요. 또 이 골이었습니다. 4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경기가 끝나고 책상에 엎드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막죠? 어떻게 중국이 저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9월 29일 오전 제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리웨이 자네 보고서 상부에 올라갔네. 네, 소장님. 그래서요? 선전부에서 연락이 왔어. 손흥민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라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다시 갖다 댔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거든요. 죄송한데요, 소장님. 뭐라고 하셨죠? 손흥민 뉴스를 줄이라는 거야. 중국 네티즌들이 너무 반응하니까 이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도를 줄이라고요? 사실을 숨기라는 말이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손흥민은 계속 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네는 연구만 계속하게. 하지만 언론 보도는 통제될 거야, 알아두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로 중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웨이보, 바이두, 모든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손흥민 4경기 연속골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였는데 갑자기 사라져 있었습니다.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아예 검색어 목록에서 내려간 겁니다. 저는 손흥민을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메인 페이지에는 없었습니다. 스포츠 섹션, 깊숙한 곳에 작은 제목으로만 달려 있었죠. 미국 리그 경기 결과, 손흥민이라는 이름조차 제목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동료 장펑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펑은 저보다 10살 어렸어요. 35세였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손흥민의 경기를 몰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장펑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 봤어요. 웨이보에서 손흥민 검색어가 사라졌어요. 봤어. 컨전부 지시래. 장펑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숨기고 있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펑이 계속 말했어요. 손흥민이 잘하는 게 우리한테 뭐가 문제죠?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숨기죠? 정부가 민감하게 본데 중국 네티즌들이 너무 부러워하니까 장펑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숨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손흥민은 계속 골을 넣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검색어를 내리고 기사를 숨겨도 손흥민은 미국에서 계속 골을 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국 축구 팬들이 모이는 비공개 포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정부 통제가 약했어요. VPN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공간이었죠.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손흥민 뉴스 막는 거 다들 알지? 웃기네. 숨긴다고 손흥민이 사라지나? 나 VPN으로 매일 새벽에 본다. 손흥민 미쳤음. 어제 이 골 또 넣었더라. 4경기 연속골. 중국은 100년 걸려도 손흥민 못 만든다. 마지막 댓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00년 걸려도 못 만든다. 중국 젊은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못 따라간다는 걸.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포럼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중국이 얼마나 어두운지 느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붉은 깃발이 거리마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그날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손흥민 경기를 봤습니다. 포틀랜드전이었어요.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5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선전부가 막았거든요. 저는 그날 제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쓴 손흥민 분석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8월부터 9월까지 총 12개의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로 치면 200페이지가 넘었죠. 하지만 그 보고서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읽는 사람도 없었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 더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맞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중국은 손흥민을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찾아올 거였어요.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될 때 저는 예감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28일 오후 3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중국 축구협회 본관 3층에 발을 들였습니다. 급비 회의실이었어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에는 비공개 회의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곳에 불려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 안에는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주석, 천 시장, 부주석, 왕리, 그리고 체육종국 국제협력과장까지 모두 중국 축구의 실세들이었어요. 천 시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천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 소집한 이유는 하나라고 했어요. 더 이상 선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졌어요. 미국 언론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죠. 메시 다음으로 가장 큰 MLS 스토리, 손흥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천 시장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미국에 간 지 고작 3개월 만에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은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 시장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부터 비밀작전을 시작한다고. 코드명은 프로젝트 드래곤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천 시장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다고 했어요. 2026년까지 중국 선수 5명을 미국 MLS에 파견하는 것. 손흥민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리 부주석이 보조 자료를 나눠줬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프로젝트 드래곤, 중국 축구, MLS 진출, 마스터 플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1차 타겟 선수 3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레이, 33세. 과거 스페인 에스파뇰 소속, 중국 리그 통산 200골. 순커, 32세. 포르투갈 리그 경험, 중국 국가대표 출전. 웨이사오, 30세. 중국 리그 득점왕 2회,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2차 타겟 명단도 있었어요. 총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 시장이 예산은 50억 위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7,50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현기증을 느꼈어요. 천 시장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MLS 구단 접촉 매뉴얼을 만들라고 어느 구단에 접촉할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두 제가 설계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어요. 먼저 뉴욕 레드불스에 우레이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은 아시아 시장이 크고 한인 인구도 많았거든요. 다음으로 시카고 파이어에 순커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는 팀 재건 중이었고 경험 많은 선수를 찾고 있었죠. 세 번째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의 웨이사오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왕리 부주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어요. 성공하면 중국 축구의 역사가 바뀔 거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밤을 샜습니다. MLS 구단 접촉 매뉴얼 작성이 제 임무였거든요. 저는 지난 2개월간 쌓아온 모든 자료를 꺼냈어요. 손흥민의 LAFC 입단 과정, MLS 구단들의 선수 영입 기준, 각 구단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MLS의 평가까지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장에는 MLS 구단이 원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실력, 마케팅 가치,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였죠. 그리고 각 선수별로 어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우레이는 유럽리그 경험과 골 결정력, 중국 시장 영향력을 강조했어요. 순코는 다재다능함과 리더십, 국가대표 경력을 내세웠습니다. 웨이사오는 젊음과 창의성, 공격력을 부각시켰죠. 새벽 4시가 됐을 때
매뉴얼은 35페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LAFC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중국 축구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적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제 자신도 믿게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10월 1일 국경절이었지만 저희 팀은 쉬지 않았습니다. 천 시장 주석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뉴욕 레드불스 구단주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동시에 중국 외교부도 움직였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스포츠 담당관이 MLS 사무국에 접촉했어요. 공식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10월 3일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천 시장이 미국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천 시장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천 시장이 뉴욕 레드불스 스포츠 디렉터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레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했고 다음 주에 정식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어요. 관심이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리 부주석이 덧붙였어요. 시카고 파이어도 긍정적이라며 순커 프로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되는 건가? 정말 우리가 손흥민처럼 MLS에 진출할 수 있는 건가? 천 시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만든 매뉴얼이 통했다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연구원 생활에서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동료 장펑을 만났습니다. 장펑이 회의가 어땠냐고 물었어요. 제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뉴욕 레드불스가 우레이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펑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냐며 드디어 우리도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미국이 우리 선수를 받아줄까? 손흥민처럼 우리도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고 물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간다고요? 저는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잘 되면 중국 축구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희망이 들어있다며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손흥민을 보며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0월 5일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어요. 프로젝트 드래곤이 시작됐고 50억 위안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요. 이번 주 안에 뉴욕 레드불스에 정식 제안서가 전달된다고 제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저는 일기를 덮고 벽에 붙은 박지성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번엔 우리 차례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 희망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요. 2025년 10월 12일 오전 9시 37분 제 이메일 알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뉴욕 레드불스 스포츠 디렉터 마크 데 그랑프레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은 우레이에 대한 제안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이 기회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우레이의 중국 축구에서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현재 로스터 필요에 맞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뜻을 알고 있었어요. 우레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천 시장 주석이었습니다. 그가 뉴욕에서 답장이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확인했다고 대답했어요. 결과를 묻는 그에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5초, 10초, 15초. 천 시장이 시카고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알겠다며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월 14일 오후 2시 시카고 파이어에서도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부터 차가웠어요. 선수 제안권 순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짧았어요. 유감이지만 순커와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말만 있었죠. 저는 그날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회의실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이 테이블에서 우리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프로젝트 드래곤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료 장펑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뉴욕이랑 시카고 둘 다 거절했다고 썼습니다. 1분 후 장펑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이냐며 왜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왜 미국은 우리 선수를 원하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받아들이면서 왜 우레이와 쏨커는 안 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10월 16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 시장이 직접 우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회의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천 시장이 스피커폰을 켰죠. 천 시장이 자신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레이가 인사를 했어요. 33세의 그는 중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천 시장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LS 진출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천 시장을 쳐다봤어요. 뉴욕이 거절했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죠? 천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뉴욕은 안 됐지만 다른 구단들을 접촉 중이라고 콜로라도 래피즈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콜로라도와는 아직 접촉도 안 했어요. 하지만 천 시장은 우레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레이가 대답했어요. 감사하지만 자신은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천 시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레이가 계속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자신은 이제 33살이라며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천 시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중국 축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레이는 죄송하지만 자신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 시장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 시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쏨커한테도 연락해서 그의 의향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쏨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체육총국 연구원 리웨이라고 소개하며 MLS 진출 의향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쏨커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우레이 형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자신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안 갈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쏨커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이랑 우리는 달라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뛰었는데 우리는 중국 리그에서만 뛰었다며 미국 가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선수들조차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50억 위안을 쏟아부어도 7,500억 원을 투자해도 소용없었어요. 우리에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었으니까요. 10월 18일 프로젝트 드래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천 시장이 참석자들 앞에서 2차 계획이 실패했다고 발표했어요. 우레이와 쏨커 모두 거절했고 MLS 구단들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리 부주석이 2차 타겟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어요. 천 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차 타겟은 더 어리고 실력도 검증 안 됐다며 그들을 보내면 더 큰 망신만 당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든 35페이지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어요. 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분석 보고서 200페이지, MLS 구단 접촉 매뉴얼 35페이지, 프로젝트 드래곤 기획안 50페이지, 총 285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쓸모없었어요. 저는 서류 더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될 수 없었던 거라고. 맞았습니다. 중국은 손흥민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치사하고 더 절박한 방법을요. 2025년 10월 22일 프로젝트 드래곤 실패 나흘 후였습니다. 저는 체육총국 본관 3층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천 시장 주석과 왕리 부주석이 작은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천 시장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왕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천 시장이 먼저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왕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반대편 복도로 사라졌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 장펑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장펑이 주위를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큰일 났다고. 천 시장과 왕리가 프로젝트 드래곤 책임 문제로 싸웠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천 시장과 왕리는 30년 지기였거든요. 함께 중국 축구를 이끌어온 동지들이었죠. 장펑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가 갈라섰다고 했어요. 보수파는 천 시장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손흥민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니 차라리 중국 리그 내실을 다지자는 것이었죠. 해외 진출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개혁파는 왕리가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반대였어요. 지금 포기하면 중국은 영원히 한국을 못 따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패했어도 계속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싸우고 있었어요. 손흥민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저는 긴급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테이블 한쪽에는 천 시장과 보수파 간부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왕리와 개혁파 간부 5명이 자리했죠. 마치 두 진영이 대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 시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은 실패했다고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중국 슈퍼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령, 기술 수준, 국제 경쟁력 분석이었어요.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8.7세, MLS 평균보다 2.3세 높았어요. 국제 경기 경험은 평균 12경기, 손흥민의 400경기와 비교할 수 없었죠. 천 시장이 말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손흥민 같은 선수는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중국 리그 유소년 시스템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리가 반박했습니다. 유소년 시스템 강화는 10년 뒤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중국 축구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는데 10년을 기다리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미국에서 계속 골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매일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고 정부는 그걸 막으려고 언론 통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대로 가면 중국 축구는 아시아에서도 3류로 전락할 거라고, 일본한테도 밀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천 시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는 왕리가 현실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우레이와 숭커가 왜 거절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우리 선수들조차 자신이 없는데 누구를 보내겠냐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천 시장의 말도 맞았습니다. 왕리의 말도 맞았어요. 하지만 둘 다 답은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천 시장은 보수적 접근을 고집했고 왕리는 공격적 도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무산됐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10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펑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형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 시장이 맞을까요? 왕리가 맞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 틀렸다고. 단펑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천 시장은 너무 빨리 포기했고 왕리는 불가능한 꿈을 쫓고 있다고 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손흥민을 연구만 하고 배우지 않았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단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서재에 남았어요. 제 책상 서랍에는 손흥민 분석 보고서 200페이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움직임, 그의 골 패턴, 팀과의 호흡, 미국 팬들의 반응, LA 시장의 환영, 언론의 찬사.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저 부러워만 했죠. 새벽 3시가 됐을 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손흥민을 이길 수 없다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갈림길에 섰다고 포기하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겸손함. 손흥민은 LA에 와서 단 한 번도 거만하지 않았어요. 둘째, 프로페셔널리즘. 그는 매 경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팀워크. 그는 혼자가 아니라 팀과 함께 승리했어요. 넷째, 인성.
LA 시민들이 그를 사랑한 건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준비.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전 8시. 보고서는 22페이지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출력해서 천 시장과 왕미 두 사람 모두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8일 제 보고서가 회령됐습니다. 천 시장은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리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제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리가 말했습니다. 배울 수 있다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중국은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게서 배우길 거부하고 있었어요. 왕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들도 MLS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요?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고. 중국보다 빠르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는 동안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손흥민은 여전히 미국에서 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저는 일본 언론 기사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왕리 부주석이 예측한 대로였어요. 일본이 정말 움직였습니다. 일본 최대 스포츠 신문의 이면 기사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우라 카지오시 미국 MLS 도전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기사를 읽으며 노트북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미우라 카지오시 30세 일본 J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 소속 공격수였어요. 지난 시즌 22골을 넣었고 일본 국가대표 경력도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축구협회가 직접 나섰다고 했어요. 미국 시애틀 사운더스와 접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출력해서 천 시장과 왕리에게 각각 보고했어요. 천 시장은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리는 표정이 굳었어요. 11월 3일 일본 축구협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우라 카즈요시의 시애틀 사운더스 이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적료는 8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어요. 700억 원이요? 손흥민의 LAFC 이적료가 366억 원이었는데 일본은 거의 2배를 쏟아붓는 겁니다. 저는 즉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을 정리했어요. 첫째, 손흥민 성공 사례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보다 빨랐어요. 둘째, 구단 선택이 전략적이었습니다. 시애틀은 아시아 이민자가 많고 일본 문화 친화적인 도시였죠. 셋째, 금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성공을 위해 돈을 쏟아부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이 성공하면 중국은 아시아 축구 3위로 전락한다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영원히 낀 존재가 될 거라고 썼어요. 11월 5일 저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천 시장, 왕리, 그리고 외교부 스포츠 담당관까지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천 시장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미우라는 손흥민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일본의 자금력과 전략은 탄탄하다고 분석했어요. 왕리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성공하면 중국 정부가 조용히 있지 않을 거라고, 시진핑 주석까지 보고가 올라갈 거라고 경고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중국 축구는 이제 정치 문제가 됐다는 걸요. 11월 7일 새벽, 저는 서재에서 일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새벽 4시, 시애틀 구단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됐어요. 저는 번역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공식 성명이었어요. 시애틀 사운더스는 미우라 카즈요시 영입 협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잘못 본 건가 싶었죠? 하지만 맞았습니다.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명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미우라가 현재 팀 전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일본 축구협회의 노력에는 감사하지만 이번 이적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거절이었습니다. 일본도 거절당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 아니었어요. 안도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쓸쓸했어요. 중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손흥민만 성공했어요. 저는 즉시 천 시장과 왕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전 9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천 시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일본도 실패했다며 이제 중국만 못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왕미는 웃지 않았어요. 그는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실패했다는 건 아시아 축구 전체가
한국 뒤처졌다는 의미라고 말했어요. 천 시장이 반박했습니다. 최소한 일본에게 지지는 않았다고, 그걸로 됐다고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교만 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비교하고 일본과 비교하고, 정작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였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동료 장펑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장펑이 물었어요. 일본 실패 소식을 듣고 어떠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이제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겠어요.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했어요. 중국이 50억 위안을 쏟아붓고 일본이 80억 엔을 걸어도 따라할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비, 실력, 인성, 타이밍,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케이스였죠. 안펑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영원히 손흥민을 부러워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펑이 반문했습니다. 뭘 배우냐고? 손흥민은 따라할 수 없는 존재라며 방금 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손흥민을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 그의 방식, 그의 태도는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장펑에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특별한 건 맞지만 그가 성공한 이유는 배울 수 있다고. 겸손, 준비, 프로 정신,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배울 수는 있다고 설명했어요. 장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10일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유라, 실패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번역하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실패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미우라의 국제 경험 부족, 일본 리그와 MLS의 차이, 준비 기간 부족 등을 냉정하게 지적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은 15년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3개월만 준비했다고.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전율이 일었어요. 일본은 배우고 있었습니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어땠나요? 천 시장은 일본도 실패했으니 괜찮다고 웃었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일본의 실패에서 중국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는 또 서랍 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중국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찾아올 거였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저는 한국 언론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스포츠 외교 특별팀 신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손흥민의 미국 내 영향력을 활용해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특별팀은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산하에 설치되며 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출력해서 천 시장에게 가져갔어요. 천 시장은 기사를 읽더니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손흥민을 외교무기로 쓰기 시작했다고, 이건 더 이상 스포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11월 14일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방문 일정에 로스앤젤레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의 면담이 공식 일정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축구 선수를 만난다고요?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즉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정리했어요. 첫째, 손흥민을 통해 한인사회 결속력을 강화한다. LA 한인 인구는 120만 명, 미국 내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둘째, 손흥민의 인기를 활용해 한국 이미지를 개선한다.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거였죠. 셋째,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민간 차원에서 강화한다. 정부 대 정부가 아니라 국민 대 국민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감탄했어요. 한국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손흥민 한 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어요. 11월 16일 저는 또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외교부 관계자도 함께였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만약 손흥민이 한미 관계의 상징이 되면 중국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경고했어요. 왕리 부주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요? 외교부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대응 방법이 없다고, 중국은 손흥민 같은 카드가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중국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11월 17일 오후
한국 외교부 장관이 LA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저는 한국 언론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한국 교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11월 18일 손흥민과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장관과 손흥민이 악수하는 사진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장관은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한미관계 증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됐어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축구를 할 뿐이라며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모두가 그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중국은 어땠나요? 우레이와 숭커를 거절했고 국내 선수들을 부심했으며 내부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장펑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뉴스 얘기가 나왔어요. 장펑이 말했습니다. 부럽다고. 한국은 선수를 믿어준다고. 우리는 왜 못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를 키우지 않고 통제하려 했으니까요. 한국은 손흥민을 15년간 지켜봤어요. 실패해도 응원했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중국은 어땠나요? 성공한 선수만 찾았고 빠른 결과만 원했으며 실패하면 비난했어요. 남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19일 중국 외교부가 움직였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했어요. 외교부 부장이 직접 왔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포츠 외교팀 신설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말했어요. 체육총국 국장이 물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팀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요. 외교부 부장이 답했습니다. 팀을 만드는 건 쉽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다고, 팀만 만들어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했어요. 천 시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중국 선수를 키워야 한다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외교부 부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천 시장이 대답했어요. 최소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후면 손흥민은 은퇴하고 한국은 또 다른 스타를 만들어낼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발 늦었어요. 손흥민이 성공한 후에야 따라하려 했고 한국이 외교팀을 만든 후에야 대응책을 찾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왕리 부주석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왕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리웨이,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왕리가 돌아봤어요. 지금 방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한다고, 선수를 믿지 않고 통제하려 한다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성공만 강요한다고 말했어요.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시스템이 그렇다고, 바꾸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리가 덧붙였어요.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리웨이, 당신이 쓰는 보고서들이 쓸모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누군가 읽을 거라고. 변화는 천천히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변화가 천천히 온다는 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한국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손흥민과 외교부 장관의 면담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언제쯤 저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 선수를 자랑스러워하며 웃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곧 저를 LA로 보낼 거라는 것. 2025년 11월 21일 오전 10시,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LA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왕리 부주석이 직접 지시한 출장이었어요. 그는 이틀 전 제게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라고. 손흥민이 LA에서 뭘 만들어냈는지 눈으로 확인하라고. 보고서만 쓰지 말고 현장을 느껴보라고 했어요. 저는 15년 연구원 생활에서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에 저는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11월 21일 오후 3시 LA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햇살이 쏟아졌어요. 베이징과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맑았고 하늘이 파랬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LA 시내가 지나갔어요. 야자수가 줄지어 있었고 낮은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분 후 택시가 멈췄습니다. 한인타운 중심가였어요. 간판들이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슈퍼마켓, 한국은행. 마치 서울의 한 구역을 떼어다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올림픽대로 육가에 있는 건물 벽이었어요. 한국 언론에 보도됐던 손흥민 벽화가 있는 곳이었죠. 5분을 걸었을 때 저는 그 벽화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건물 5층 높이의 벽면 전체에 손흥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공을 차는 모습이었어요. 배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고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벽화 아래에는 사람들이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노인과 함께 왔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페인트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왔냐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다르다고. 오래 살다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데이브 영킴이라고 이 벽화를 그린 화가라고 말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데이브가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벽화를 그리는데 3주가 걸렸다고. 하루 12시간씩 작업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뢰를 받아서 시작했지만 그리다 보니 자신도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무엇에 감동했냐고요? 데이브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영국에서 10년을 버티고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다고. 그 여정 자체가 예술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벽화를 보러 매일 수백 명이 온다고. 한인들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온다고. 어제는 흑인 가족이 와서 1시간 동안 서 있다 갔다고 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중국에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어요. 데이브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하다고. 실력만이 아니라 사람됨이 특별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데이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3블록을 걸어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는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고 웃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주문을 받으며 물었어요. 관광하냐고요? 저는 일 때문에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반찬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요즘 손흥민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고. 손흥민, 경기 있는 날이면 식당이 꽉 찬다고. 한국 음식 먹으러 오는 미국 사람도 늘었다고 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한인 사회 전체를 살렸고 한국 문화를 알렸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택시를 타고 BMO 스타디움으로 갔습니다. 11월 21일 오후 5시였어요. 스타디움은 조용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저는 스타디움 투어 티켓을 샀습니다. 마지막 투어가 오후 6시에 있었어요. 투어 가이드는 20대 중반의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15명의 관광객을 이끌고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필드가 보였습니다. 잔디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스타디움은 2018년에 지어졌다고, LAFC의 홈구장이라고, 수용 인원은 22,000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올해 8월 손흥민이 입단한 후 모든 게 바뀌었다고. 티켓 판매가 3배로 늘었고 평균 관중이 19,000명으로 증가했다고. 손흥민이 뛰는 경기는 항상 매진이라고 설명했어요. 관광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티켓 판매 3배요? 가이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스타디움 밖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가 입단한 후 LAFC 유니폼 판매가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고. 특히 아시아계 팬들이 많이 산다고 전했어요. 투어가 끝나고 저는 스타디움 기념품점에 들렀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가장 앞에 걸려 있었어요. 7번 유니폼이었습니다. 뒤에 손흥민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새겨져 있었죠. 가격은 $120였습니다. 저는 그 유니폼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유니폼을 집어들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미국인 소년이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이었어요.
소년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걸 원하느냐고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롤모델이라고, 열심히 하고 겸손하다고, 아들이 그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유니폼을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어요. 미국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국 선수 유니폼을 사주면서 그를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장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스타디움에 나와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다운타운 LA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LA 야경이 펼쳐졌어요.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흘러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늘 본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5층 높이의 벽화, 자랑스러워하는 한인들의 얼굴, 매일 수백 명이 찾아오는 벽화, 손흥민 덕분에 장사가 잘 된다는 식당, 티켓 판매 3배 증가한 스타디움, 손흥민을 롤모델이라 부르는 미국인 아버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베이징 서재에서 본 건 손흥민의 10분의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숫자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목소리, 표정, 그리고 사랑.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어떤 단어로도 오늘 본 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고민한 끝에 저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이길 수 없다. 중국은 손흥민을 이길 수 없었어요. 50억 위안을 쏟아부어도 10년을 준비해도 100명의 선수를 보내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숫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자랑이었으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건 만들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정책으로도요. 저는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다. 손흥민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에게서 배울 수는 있었어요. 겸손, 성실, 헌신,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믿는 것. 중국이 선수를 믿고 실패를 용납하고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언젠가 중국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가질 수 있을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LA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민. 당신 덕분에 저는 깨달았어요. 축구가 뭔지, 영웅이 뭔지, 그리고 중국이 뭘 잃어버렸는지.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썼습니다. 22페이지가 됐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LA에서 본 진실, 손흥민과 중국 축구의 미래. 이 보고서는 제가 지금껏 쓴 것 중 가장 솔직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중국 정부를 움직일 거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저는 베이징 체육총국 7층 대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의실이었어요. 3개월 전 시진핑 주석의 친필 문건이 떨어졌던 곳. 하지만 이번엔 제가 발표자였습니다. 테이블에는 42명이 앉아 있었어요. 천 시장, 왕리, 외교부 관계자, 선전부 간부들까지. 제 앞에는 22페이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LA에서 본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천 시장이 말했습니다. 시작하라고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LA 한인타운 벽화 사진이 나왔어요. 5층 높이의 손흥민 벽화였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화를 그리는데 3주가 걸렸다고, 매일 수백 명이 이곳에 찾아온다고, 한인들만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온다고 말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BMO 스타디움 사진이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있던 후 티켓 판매가 3배 증가했다고, 평균 관중이 9,000명으로 늘었다고, 유니폼 판매는 40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를 설명했어요. 숫자들, 통계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데이브 영킴, 화가, 한식당 주인 아주머니, 투어 가이드, 손흥민을 롤모델이라 부른 미국인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결론 페이지였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국은 손흥민을 이길 수 없다고, 50억 위안을 쏟아부어도 100명의 선수를 보내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다고 덧붙였어요. 겸손, 성실, 헌신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선수를 믿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선수를 믿고 실패를 용납하고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언젠가 중국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때 천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천 시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고 중국을 비하하는 문서라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천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손흥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중국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뜻이냐고 따졌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이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리웨이가 3일 LA에 다녀왔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왕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천 시장을 제지하며 말했어요. 리웨이는 사실을 보고한 것뿐이라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시장이 반박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거라고. 중국 축구가 한국에게 졌다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어요. 왕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인정해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외교부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자고,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말했어요. 천 시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는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왕리가 동의했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어요. 42명 중 18명이 찬성했습니다. 24명이 반대했어요. 도결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천 시장이 말했습니다. 이외의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기각한다고, 이 내용은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을 거라고, 문서는 폐기 처분한다고 선언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났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22페이지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3일 밤을 새워 쓴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고서는 폐기될 거였어요. 왕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고, 보수파의 힘이 너무 세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왕리를 봤습니다. 왕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리웨이의 보고서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왕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진실을 두려워한다고,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왕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리웨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왕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기되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겠다고, 언젠가 누군가 이걸 읽을 날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보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LA의 맑은 하늘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체육천국 건물에 나와 거리로 걸어 나갔어요. 11월 말의 베이징은 추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가방 속 보고서를 만졌습니다. 22페이지. 3일 밤을 새워 쓴 진실. 하지만 중국은 이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곳에 있는 건 아닐까? 15년 동안 중국 축구를 연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손흥민을 3개월 동안 분석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LA에서 진실을 봤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베이징 거리를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 하늘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틀 후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올 거라는 걸요. 2025년 11월 27일 오후 2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한국스포츠정추연구원 국제협력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리웨이 연구원의 논문을 읽었다고, 중국 축구 발전에 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제 논문을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이 설명했어요. 중국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우연히 봤다고, 2년 전에 쓴 중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 분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났어요. 2023년에 쓴 논문이었죠. 팀장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에서 아시아 축구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중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리웨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와서 함께 연구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요? 한국으로 가라고요?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6개월 계약이고
숙소와 연구비가 제공된다고 한국축구협회와도 협력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동의했어요. 일주일 안에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오후였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죠. 저는 그 순간 2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2년 6월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2살이었죠.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기숙사 TV 앞에 앉아 한국 대 이탈리아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장전 106분이었어요.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었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숙사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한국을 응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시아팀이 유럽 강호를 이긴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저는 한 선수를 봤습니다. 박지성이었어요. 21살의 박지성은 필드를 쉬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렇게 뛰는 선수를 중국도 가질 수 있을까? 23년이 지났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박지성 같은 선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박지성보다 더 큰 스타였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는 2002년 박지성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23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뭘 했을까? 중국 축구를 연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손흥민을 분석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LA에서 진실을 봤지만 보고서는 폐기됐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2페이지. LA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쓸 때 중국을 생각했어요. 중국이 변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회의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중국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에 남아서 계속 쓸모없는 보고서를 쓸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배우는 쪽에 살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 장펑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국 제안 얘기를 꺼냈어요. 장펑이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한국으로 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펑이 말했습니다. 자신이라면 바로 간다고, 중국에 남아봤자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형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펑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배우라고, 손흥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보라고, 그리고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걸 전하라고 조언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1월 28일 저는 왕리 부주석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한국 제안을 말했어요. 왕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가고 싶으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다고 했어요.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라고. 중국을 위해서라도 가서 배우라고. 리웨이가 배운 걸 가지고 돌아오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왕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변할 거라고 믿느냐고요. 왕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안 바뀐다고. 누군가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30일 저는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팀장이 기뻐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서울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박지성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어요. 23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국에 가져갈 거였어요.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제 모든 분석 자료도 챙겼습니다. 200페이지 보고서, LA 22페이지 보고서, 사진들, 메모들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늘이 회색인 건 하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맑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흥민 최근 경기 영상을 검색했어요. 11월 23일 LAFC 플레이오프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민. 당신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축구가 뭔지, 영웅이 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저는 영상을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2주 후면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였어요. 한국 축구를 배우고 손흥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올 거였어요. 그때 중국이 준비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될 겁니다. 중국이 손흥민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러 갑니다. 12월 동안 저는 손흥민을 추적했습니다. 질투했고 부러워했으며 좌절했죠. 하지만 마지막엔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스승에게서 배우러 갑니다. 2025년 12월 15일 리웨이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중국으로 돌아갈 날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흥민이 만든 것은 골과 기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한 사람이 언젠가 중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